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몇 년 전 동서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서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동서와 무척 친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동서를 떠나보내며 장례를 치른 이후에 저는 더더욱 큰 고통에 빠져들었죠. 한 식구 같았던 동서를 떠나보냈다는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독이며 챙겨주었어야 할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희 동서는 상견례 때부터 인간적으로 무척 호감 갔던 사람이에요. 사근사근한 말투와 목소리,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에서 정말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 동서를 봤을 때부터 살갑게 대하고 환영해 줄 수밖에 없었죠. 같은 며느리로서의 입장이라 애틋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더 정이 가곤 했죠. 동서와 저는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형님이랍시고 너무도 싹싹하게 대해주었고요. 언제나 먼저 살갑게 말도 붙이고 챙겨주곤 했어요. 남동생밖에 없던 저는 그런 동서가 마치 새로 생긴 여동생 같았달까요? 형님, 일하시느라 너무 정신 없으시죠? 어머님이 오늘 책기가 있으시다고 요 며칠 전부터 자꾸 그러시면서 병원에 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정신 없으실 테고 저야 집에서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니까 제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형님은 그냥 어머님께 안부 인사만 슬쩍 전해주세요. 아우, 동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게 나도 들었어. 요즘 소화 잘 안 되셔서 병원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 내가 주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동서 덕분에 좀 더 빨리 가게 되셨네. 나 잊을까 봐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어머님께 안부 연락 꼭 드릴게. 에이, 고맙긴요. 형님이야 일하시고 저는 지금 휴직 중이라 하는 것도 없는걸요. 제가 하는 게 맞죠. 형님, 저희 주말에 시간 맞으시면 같이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 가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어머, 좋지. 그럼 브런치는 내가 살게. 동서는 제가 일하느라 바쁘니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런저런 집안일을 챙기고 케어해 줬어요. 그러면서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마냥 해실거리는 사람이었죠. 성격도 좋고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말까지 예쁘게 하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가 아이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무렵부터 시댁과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동서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조카가 막 3살이 되었을 무렵인데 미국 여행을 자주 나가더라고요. 동서, 이번에 또 미국 간다면서? 아유, 수아가 나이가 3살인데 무슨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 애 안 힘들어해? 잘 타고 다녀? 아, 형님, 어릴 때는 귀가 열려 있어서 뭐든지 잘 듣고 배운다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국 나가서 영어 들려주고 하다 보면 애도 영어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잘하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럼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 목적이었다는 거야? 아니, 수아 아직 한글도 다 못됐잖아. 한글이든 영어든 뭐라도 하나 먼저 해두면 좋죠. 한글이야 나중에 차차 배우면 되지만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둬야 잘하니까요. 말도 잘 못하는 3살짜리 조카한테 영어를 배우게 한다는 목적으로 분기마다 미국 여행을 가곤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은 서방님이 대주시는 건데 서방님 직업이 잘 나가는 사짜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어마무시하게 잘 받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고작 은행원이었어요. 서방님 등골만 휘어져 뭐. 어쩐지 미국 여행을 갈 때마다 서방님은 안 가고 동서 혼자 아이 데리고 일주일 정도 다녀오길래 애엄마 혼자 참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서방님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부터 시어머니랑 동서가 엄청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 수아엠이야. 너는 아직 한글도 다 못 된 애를 데리고 그렇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 아니, 비행기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나가면 도대체 돈은 언제 모아? 내 아들은 너희들 비행기 값 마련하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개고생하면서 일하는구만. 아니, 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고 미국을 그렇게 네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해? 어머니, 수아 제 자식이에요. 요새는 어머님 때랑 달라요. 아기 때부터 미국 국적 받겠다고 출산도 일부러 가서 하고, 한글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애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지. 설마 수아한테 안 좋은 걸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 네 자식이지. 근데 형찬이는 내 자식 아니냐? 왜 네 자식 잘 되게 하겠다고 내 자식을 고생시키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애가 미국 나가면 뭘 하겠니? 옹알이밖에 못하는 애를 그거 데리고 나간다고 영어를 하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돈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 뭘 모르시는 말씀하시네요. 이제 형찬 씨는 어머니 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수아 아빠고 제 남편이고 저희 집 가장이에요. 가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자기 가족들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도 아내로서 할 도리 다 하면서 애 교육에 남편이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건데 왜 제3자인 어머니가 그러세요? 뭐? 제3자? 아니, 내가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니? 너 뭐 자식 낳았다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네가 무슨 애 교육에 남편이 신경 안 쓰게 잘하고 있냐? 돈을 그렇게 벌어와도 네 비행기 값으로 족족 나가겠구먼. 어머님 진정하세요. 동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동서가 수아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어머님도 본인 아들 귀하고 소중하셔서 그러는 거잖아. 자식 둔 엄마들 입장이라는 건 똑같은 건데 왜 싸우고들 그러세요. 진정들 하세요. 네? 처음 다투실 때는 어찌어찌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싸우고 나더니 감정이 확 상해버렸는지 그 뒤로는 그들 사이에 냉기가 돌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싸우고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고 서방님은 최대한 시댁에 안 오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희 남편은 자연스레 팔이 안으로 굽어 동서를 엄청 싫어했죠. 특히나 남편은 친구도 동료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가족이 최우선이고 가족밖에 없다는 주의였거든요. 장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시어머니랑 남동생을 엄청 아꼈어요. 그러니 서방님 고생시키면서 시어머니랑도 싸워대는 동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말로 극혐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동서를 극혐했어요. 당신은 재수 씨가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교육이 문제라지만 재수 씨는 해도 해도 너무해. 아니 우리 형찬이 피골이 상접하겠어 조금 있으면. 저렇게 사교육에 돈 쓸 거면 아예 돈만 보고 돈 잘 버는 놈한테 시집을 갈 것이지. 아유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서방님이랑 둘이서 낳은 아이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 다 제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 입장에서야 아끼는 남동생 고생시키니까 미울 수밖에 없지. 근데 또 엄마 입장이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저는 또 동서랑 그냥저냥 잘 맞았고 교육 관련해서야 동서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으니 굳이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선 언제나 중재자 역할이었죠. 당신은 가만 보면 맨날 재수씨 편 들더라. 재수씨가 아주 당신한테 점수를 톡톡히 땄나 봐. 아니면 당신도 아이 생기면 분기별로 미국 나갈 생각이야? 아유 나는 내가 그렇게 못해. 미안한 말일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애 그렇게까지 교육에 관심 없네요. 자기가 하는 거면 하는 거고 많은 거면 많은 거지 뭐. 당신 나중에 나한테 동서 반의 반만큼이라도 해라는 등 그런 말이나 하지 마. 난 진짜 우리 애 공부에 일절 터치 안 할 거야. 사람은 자고로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아휴 몰라. 우리 형찬이 괜히 장가 잘못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재수 씨 말이야. 엄마가 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때마다 눈 뒤집고 받아치는 거 보면 상견례 때랑 사람이 정말 달라졌다니까.
속았어. 속은 거야. 저러다 말겠지. 자기 자식이 지금이야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저렇게 열정 넘치지? 시켜봤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도 저러겠어. 한때야 한때 그냥 신경 끄셔요. 솔직히 정말로 저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점점 커가면서 동서의 사교육 열정은 꺼질 줄을 모르고 점점 더 크게 타오르기만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늘 중재자 역할이던 저마저도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치원이 한 달에 무려 230만 원이나 하는 영어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형님, 저 이번에 애들 교육 좀 시킨다 하는 엄마들한테 추천받은 영어 유치원 알아보려고요. 들어가기 엄청 힘들대요. 근데 딱 거기 첫째 보낸 엄마가 둘째 보낼 건데 우리 수아 자리도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듣자 하더라고요. 아유, 그냥 유치원도 들어가기 힘든데 잘 됐네. 게다가 영어 유치원? 세상에. 영어 유치원은 요새 얼마나 해? 또 엄청 비싼 거 아니야? 230만 원이요. 아유, 강남이나 대치동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죠. 아, 지금부터 6살까지 다니는데 230만 원? 와, 싸다. 아우, 아니요, 형님. 한 달이죠, 한 달, 당연히. 형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하긴, 아이가 없으시면 그러실 수 있죠. 형님, 나중에 아이 낳으시고 나서 영어 유치원 보내실 거면 제가 자리 맡아드릴게요. 뭐? 한 달에 230만 원이라고? 그걸 3년 동안 다니면 대체 돈이 얼마야? 아, 3살 때부터 미국으로 다닌 것들이랑 영어 유치원 3년 정도 다니는 거랑 하면 뭐 한 7천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그걸로 애가 영어만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평생 살면서 탄탄대로일 텐데 그까지 돈이 될 수인가요? 한국은요, 영어만 잘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정확하게 금액까지 알지 못해서 동서의 교육관이 어느 정도 과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더군요. 조카가 3살 무렵부터 6살이 될 때까지 비용이 7천만 원은 들 거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저도 그날은 동서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동서. 근데 서방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진짜야. 나 우리 어머님이나 남편이 동서 과하다는 등 이야기해도 난 늘 동서 편이었던 거 알지? 엄마들은 또 내 새끼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야. 나도 잘 알지. 근데 진짜 진지하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네? 아니, 비용이 많이 든다뇨.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학원 다니면 다달이 60만 원씩 깨질 거고 수능 공부한답시고 과외며 학원 한 개만 다닐 것도 아니고 평생 살면서 들어갈 사교육비요. 지금 좀 미리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니지 않아요? 아유, 아니야, 동서. 이거는 진지하게 좀 아니야. 내 말 들어. 여러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동서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서방님이나 남편, 시어머니야 같은 가족이니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치더라도 난 외부인인데 내가 봐도 좀 아니야. 그 정도예요? 제 주변 엄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시키고 있는데?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내가 금액을 먼저 들었었다면 진작 말렸을 거야. 그 엄마들은 또 비슷한 생각 가진 엄마들끼리 모였으니 그렇겠지. 서방님이랑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어? 서방님 진짜 힘들어 보여서 그래. 남편 걱정도 해야지 동서. 수아만 바라보고 살 거 아니잖아. 동서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은 서방님인데. 제 말을 듣고 동서는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 말만으로 동서의 사교육 열정을 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서방님과 이야기하다가 또 대판 싸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방님도 여간 화나신 게 아닌 모양이었어요. 씩씩대며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희 남편이랑 저까지 전부 다 불러놓고 동서의 사교육에 대한 집착을 꺾으려고 하셨죠. 예, 아진아. 수아엄이 좀 알려봐라.
당최 누구 말도 들을 생각이 없구나. 아주 내 아들 피를 쪽쪽 빨아먹어 말려 죽일 셈인 거야 뭐야. 제 자식 말고는 아무도 안중에 없지 않니. 이 순이기적인 태도 아니니? 어머니,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제가 무슨 형찬 씨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형찬 씨는 어머님 아들이기 이전에 저희 집 가장이라고요. 형찬 씨가 말해봐. 당신 자식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이게 힘들어? 서방님은 중간에서 정말 피곤해 보이셨어요. 가만히 놔두면 정말 어디론가 증발해버릴 듯 사람이 매가리도 없고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와 조카는 그런 서방님과는 정반대로 포동포동 살이 올라 혈색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동서, 너무 그렇게 서방님 몰아세우지 마라. 서방님도 힘드니까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했던 거야. 형제끼리 이야기한 건데 우리 남편이 어머님께 이야기한 모양이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이 재수 씨,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형찬이 얘 얼굴 안 보여요. 집에 거울 없냐고요. 얘 지금 곧 말라 죽게 생겼어요. 이게 다 재수 씨의 그 대단한 사교육 열정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사교육에 7천 8천 가져다 쓸 거면 같이 나가서 벌어오라고요.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 그렇게까지 사교육비 감당하는 집이 도대체 어디 있답니까? 저희 사교육 모임 엄마들은요. 남편이 혼자서 잘만 벌어오더구만요. 그럼 그 집 엄마들한테 좀 가서 물어봐요. 남편 직업이 뭔지. 그래서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다시 시집을 가시든 재혼을 하시든 하시라고요. 지금 형찬이 혼자 외벌이에 재수 씨는 돈도 안 벌면서 그 액수가 가당키나 합니까? 모임 나가서 애들 교육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아줌마들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도 좀 물어보고 하시라고요. 왜 분수에 맞게 안 살고 자꾸 무리하면서 본인 욕심만 채우느냐고요. 그날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서방님은 말없이 허공만 노려보고 계시고 저희 남편은 꾹꾹 참던 거 대차게 터트려버리고 시어머니는 또 그런 제 남편 역성을 들며 합심해서 동서를 몰아세웠죠.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서방님이 아마 중재하시고 동서를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떴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빨리 옷 입어. 지금 우리 나가봐야 해. 지금 이 한밤중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누구 상이라도 당했대? 재수 씨가 스스로 지금 형찬이한테 연락이 와서 병원 주소 받았어. 나도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형찬이가 엄청 울면서 연락이 왔어. 한밤중에 갑자기 저를 흔들어 깨우던 남편이 다급하게 동서의 부고 소식을 전하며 옷을 입으라 하더군요. 급히 병원으로 향하자 서방님은 이미 눈, 코가 전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상복 대여에 음식들은 어떻게 할 건지 장례식장에서는 이미 절차 논의가 한창이었어요. 직원들과 모두 이야기를 마친 후에야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 있었죠. 서방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갑자기 왜 평소 우울증이 있기라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수학 교육 문제로 다투기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싸우고 난 뒤로는 냉전 상태였어요. 싸우거나 한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챙겨줄 건 챙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평소랑 다르게. 네가 발견한 거야, 재수씨? 누가 침입했다거나 강도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없어진 물건도 없고 수아도 멀쩡히 자고 있었고 그냥 누가 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던 모습이더라. 이게 다 그날 크게 싸운 것 때문인 것만 같아. 내 아내가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다고 형. 이제 나 어떻게 해? 우리 수아는 또 어쩌고. 우리 수아 불쌍해서 어떻게 해? 6살밖에 되지 않은 조카는 상복이 뭔지도 모른 채 해맑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가슴 아파 뒤집어졌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뭐라 말을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장례식장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입관을 하기 위해 유가족들을 부르잖아요. 그때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까지 동서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일절 관심도 없었던 남편이었던 거 저도 알고 서방님도 알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남편이 입관 전 동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방님이 그런 저희 남편 모습에 당황하면서 남편을 부축해야 했죠.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세상을 떠나 온기 하나 남지 않은 차가운 동서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입간을 마치고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까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탈진을 하고 실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동서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교육 문제로 다툼이 생겨도 동서를 어느 정도 챙겼었잖아요. 그럴 때면 뭐 그리 둘이 죽이 잘 맞느냐, 재수 씨 편들지 말라는 등 탐탁지 않아 했던 남편이었어요. 서방님네랑 부부 동반으로 뭐 하자고 하거나 놀러 가자 하면 시큰둥해 하면서 자기는 불편하다고 늘 거절했던 사람이거든요. 남편이야 뭐 동서를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동서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듯 울며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실신을 몇 번이나 하는 게 당연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조문객분들께서 제 남편이 동서의 남편인 걸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람이 죽고 슬퍼하는 남편한테 덜 슬퍼하라느니 울지 말라느니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여보, 여보가 동서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나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알면 동서가 그래도 가는 길은 편히 가겠다. 당신이 잔정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울지 마. 당신까지 초상 치르겠어. 들어가서 좀 쉬어. 재수 씨가 돌아가신 게 다. 제가 남편을 진정시키고 일으키려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고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울기만 했어요. 그런 남편을 달래 휴게실로 보내두었죠. 동서 발인하고 나서까지 남편은 며칠이나 침울해 있었어요. 아팠던 것도 아니고 잘 살다 못해 아주 열정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으니 기분이 좋을 수만이야 없었겠죠. 그래서 곧 회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하길 재수씨가 돌아가신 거 재수씨가 6살 배기 딸까지 놔두고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전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일단 납골당으로 와. 와서 이야기하자.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로 고백할 것이 있다며 납골당에서 보자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본인의 탓이라니. 본인이 뭘 어떻게 하기라도 했다는 건지 저는 남편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지요. 나 잠깐 회사에 일이 생겨서 좀 나갔다 올게. 점심 알아서 먼저 챙겨 먹고 있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남편은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을 뒤따라갔고요. 동서를 안치해둔 납골당으로 가더군요. 남편은 납골당에 도착해서도 동서의 장례식 때처럼 오열을 하며 동서 사진을 세상 애틋하게 쓰다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곧이어 서방님이 도착하더라고요. 형,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된 게 형 때문이라니. 형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인데? 빨리 이야기해줘. 나는 모르는데 형이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서방님은 잔뜩 격양된 목소리로 제 남편을 향해 달려왔어요. 남편은 그런 서방님을 보자마자 주저앉듯이 무릎을 꿇으며 서방님의 손을 잡았죠.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재수씨 말이야. 너한테 교육비 명목으로 학원비니 뭐니 받아갔던 돈들 수아한테 쓴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럼 그걸 다 어디다 썼는데? 혹시 주식이나 뭐 투자하거나 그런 거야? 아니야. 차라리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지. 재수 씨, 그 돈으로 바람 피우고 있었어. 내가 어쩌다 퇴근하는 길에 재수 씨가 다른 남자랑 마트에서 장 보는 걸 봤어. 그게 집 근처가 아니라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 가까이 다가가서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그게 무슨, 형, 지금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야? 내 아내가 나랑 수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 있었다는 거야? 봐, 내가 너 못 믿을까봐 사진도 찍었어. 그날 저 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도 엿들었어. 그러다 알게 됐지. 수아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이야기하면서 네 돈을 아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고. 그러면 연말에 또 미국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분기별로 미국 갔던 게 수아 영어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 편히 바람 피우려고 그랬던 거더라. 나도 엿듣다가 알았어. 아니, 그동안 내가 가져다 준 돈을 우리 수아 교육비로 쓴 것도 아니고 집 바람 피우는 데 썼다고? 근데 그래놓고 우리 엄마랑 나랑 형이랑 교육비로 싸울 때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왔다는 소리야? 사람 참 무섭더라. 모으고 있다고 하니까 너한테 다시 돌려줘야겠다 싶었어. 처음에는 당장 밝혀야겠다 생각했는데. 형, 그럼 나한테 바로 알려줬어야지. 그런 사실을 왜 형 혼자 알고 감당을 하려고 해? 내가 아끼는 동생 상처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네가 주는 그 교육비들 내가 다시 돌려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것들이 불륜이라는 걸 전부 밝혀버리면 돈은 자기들끼리 처먹고 배째라 알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을 바보 만들고 돈까지 뺏어가는 인간들한테 우리도 한 번쯤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소영이를 정말로 뭐 협박이라도 했다는 소리야?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했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해서 가족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할 거라고 협박했지. 들키고 싶지 않으면 얼마씩 보내라고 했고. 그럼 소영이가 돈을 보냈다는 거네, 형한테? 보내기 시작했지.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듣기로는 지금까지 7천만 원 정도 쓴 것 같다더라고. 그래서 7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 그게 언젠데 소영이가 그럼 형이 협박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야. 형이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는 게 그거였어? 서방님은 남편이 자기 모르게 그런 짓을 했었다는 것과 자신의 아내가 자기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까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두 개나 들어버리고 감당하기 벅찬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얼마나 화났을지 이해돼.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재수 씨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알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밝히고 이혼시켰을 텐데. 나는 네가 고생한 돈을 그것들이 허튼 데 쓰면서 희낙낙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거든. 내 동생 돈 전부 다시 받아서 주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 서방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왜 자기한테 바로 말해주지 않았냐며 울부짖었어요. 형, 차라리 나한테 바로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럼 나도 좀 더 소영이의 동태를 살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냥 고이 보내줬을 거야. 그럼 적어도 수아한테는 엄마가 살아있을 거 아니냐고. 저도 거기까지 듣고 나니 더 숨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숨어있던 저도 나와서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요. 남편의 너무 1차원적인 행동과 얕은 술수로 어떻게 보면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진 꼴이 된 거죠. 동서가 큰 잘못을 한 건 물론 맞지만 남편 역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여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 제일 먼저 서방님한테 알렸어야지. 아니면 나한테라도 말해줬어야지. 그래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비책을 세웠을 거 아니야. 저까지 뛰쳐나오니 남편과 서방님도 놀라더군요. 그런데 정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다지만 내 남편의 협박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예상 못했어.
내가 아무리 협박해도 재수 씨가 듣는 척도 안 했거든. 오히려 나보고 줄 돈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라고. 동서가 그랬다고? 줄 돈이 없다고? 무슨 믿는 구석이라도 있었나? 혹시 바람 피우는 그 자식한테 갈 생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의 양심 고백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남편 때문에 동서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자 나중에는 협박이 씨알에도 안 먹혔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면 과연 동서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남편도 죄책감을 덜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추측만 해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증거를 찾아봅시다. 동서가 유언장 하나 남기지 않고 그랬죠? 근데 어딘가에 남겨뒀을지도 몰라요. 핸드폰, 노트북 수첩, 하다못해 일기장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뒤져서 그 불륜남이랑도 연락해봐야죠. 그 자식은 동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방님은 그래야 할 것 같다며 저희 부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셋은 동서의 핸드폰, 컴퓨터, 공책이며 일기장까지 전부 싹 다 뒤지기 시작했죠. 동서 화장대 속에서 새 핸드폰 같은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철저히 바람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둔 핸드폰이더라고요. 불륜남으로 보이는 남자 단 한 명만 전화번호부에 저장되어 있었고 저희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소영아, 너 왜 이제서야 연락해?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이 며칠 동안 안 되어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냥 화났던 거지? 별일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불륜남 씨. 저희 좀 배워야겠는데요. 저희 동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잠깐, 누구세요, 근데? 그러자 서방님께서 전화를 가져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 소영이는 며칠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쪽이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저희 좀 뵙죠. 가족들한테 불륜 저지르고 다녔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그러자 불륜남은 매우 당황하며 어디로 가면 되냐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소영이랑 마지막 통화를 하던 날 소영이가 그랬어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수아가 제 딸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거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저한테 그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이혼할 테니까 같이 살자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자고. 근데 저는 솔직히 소영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소영이도 처음에는 저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일탈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이미 결혼을 약속하기로 한 여자가 있고요. 당신 완전히 개쓰레기네.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앞둔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우리 재수 씨랑 같이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소영이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제게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임신했다고 했고 축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애가 저렇게 크고 나서야 갑자기 제 아이라면서 저를 사랑하니까 같이 살자고 되려 소영이가 저를 못 살게 굴었다고요. 이렇게 된 건 정말 유감입니다. 저희 셋은 불륜남의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말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요. 동서가 같이 살자고 했고 그쪽은요. 그쪽은 뭐라 했는데요. 제가 부담스럽다면서 잠수를 탔어요. 소영이가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데 답장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가 딱 결혼식 이틀 전날이었어요. 소영이한테 딱 문자 하나 보냈어요. 나 결혼할 거니까 미련 갖지 마 라고요. 정말 바람 피우는 것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었던 건지. 근데 동서가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전화 받자마자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연락 안 돼서 걱정했다면서요. 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죽어서도 괴롭힐 거라고.
제 결혼 생활 평생 동안 옆에 붙어서 너도 괴롭히고 네 아내, 네 자식까지도 괴롭힐 거라고요.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마지막 그 문장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불륜남은 자기가 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술을 마셨던 건지 오타도 엄청 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추억 회상,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눈물나게 애틋하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게 보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불륜남을 욕하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암시까지 했던 거죠. 그 뒤로 불륜남이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동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대답할 수 없었고요. 혹시나 설마 하고 걱정은 했어요. 그런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거 말고는 접촉할 방법이 없어서 맨날 인터넷에 안 좋은 선택을 한 누군가에 대한 뉴스가 나진 않았는지 찾아봤어요. 기사 같은 게 안 떠서 안심은 좀 하고 있었는데 딱 소영이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소영이인 줄 알았죠. 뻔뻔하네. 결혼할 여자도 있으면서 남의 아내의 생사까지 걱정해주고 이걸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 우유부단하다고 해야 할까. 당신 아내는 당신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나? 아니요. 제발요. 저 이거 거의 대릴 사위나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이 정말 어른들 말 듣고 한 결혼이에요. 여자 쪽 집안이 좋아서 제가 거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는 판국이라고요. 소영이는 저한테 숨구멍 같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진짜 바람 피운 거 알려주면 죽어요, 죽어. 저희 부모님께 맞아 죽습니다. 제발요. 아무렴 그렇다 해도 이걸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죠. 당장 들고 있던 불륜남의 핸드폰으로 부모님들께 전화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죄를 지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나요? 당연히 신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평생 지켜질 비밀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나라님도 죄를 지으면 다 세상에 드러나는 판국인데요. 서방님은 그대로 불륜남의 부모, 아내에게 전부 바람 피우고 있던 사실을 밝히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어요. 본인 연락처도 하나 남겨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까지 했더라고요. 불륜남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저희는 그런 불륜남에게 다시 휴대폰을 건네줬어요. 이건 죽은 내 아내의 몫이야. 네 자식까지 외면하고 쟤 혼자 살겠다고 결혼까지 강요했으면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바람은 둘이 피웠는데 왜 한쪽만 대가를 치러야 하나. 너도 대릴 사위라 해명하는데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개똥밭에서 좀 구른다고 생각해라. 너 와이프한테 전화 오네. 알아서 해. 불륜남은 핸드폰 속 아내의 이름을 보고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요. 대체 아내 된 사람의 집안이 얼마나 잘 살고 본인이 얼마나 믿지는 결혼을 했길래 저렇게 벌벌 떠나 싶으면서도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결혼까지 착실히 다 해놓고 바람이라니요. 비겁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 인간을 뒤로 하고 나오는데 전화기 너머로 불륜남의 아내가 난리 치며 소리를 질러대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동서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제 남편의 협박이 아니라 불륜남의 잠수 때문이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천만다행이라 남편은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죠. 동서가 너무 미련한 선택을 했네. 서방님, 유감이에요. 동서가 죽고 나서까지 이런 소식을 알게 해서요.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간 알게 될 사실이 없겠죠. 평생 그 핸드폰의 존재를 모르고 살 수 있을 리가 없으니 오히려 가족인 형을 원망하며 살 뻔했던 찰나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난 정말 재수 씨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더라. 장례식장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 그래도 셋이 힘을 합쳐 뒤진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 미련한 인간. 대체 나랑 수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건지, 어떻게 딸을 둔 엄마가 그렇게 본인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도 소영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소영이는 저 남자를 얼마나 사랑했던 걸까? 아유, 서방님, 그런 생각 마세요. 교육비 목적으로 서방님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단물을 쭉쭉 빨아먹으면서 뒤로 바람 피운 인간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고인에게 이런 말 미안하지만 사랑이란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이 세상에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고 남자에 대한 사랑만 있답니까? 두 얼굴로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굴던 거예요. 저도 저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해줬었는지 기억하는데 사람 정말 믿을 거 못 된다는 거 이제서야 알겠어요.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니. 그래, 형찬아. 인연이 아니었던 거다. 더 오래도록 속을 뻔했던 걸 미련한 재수 씨가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빨리 알게 되었다 생각해보자. 그나저나 형찬이 너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식 아니라는데 그래도 키울 거야? 키워야지. 제 아빠한테 보낸다 한들 키우냐 하겠어? 보육시설에나 보내겠지. 설령 그런데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더라도 본처는 애 안 낳는데? 맞아요. 그 집 아내 되는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닌 모양인데 괜히 남편 놈이 밖에서 나온 애라고 구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게 눈칫밥이나 안 먹고 자라면 다행이게요.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 없이 어쩌면 좋아. 6년을 내 자식이라고 알고 키웠어요. 그간 키운 정이 얼만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보내요. 나는 그런 줄 못해. 아마 소영이가 살아서 내 자식 데리고 간다 했어도 나는 수아 안 보냈을 거야. 수아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제가 키울 거예요. 서방님이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굳굳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식이라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지만 아이는 죄가 없다는 입장이라 손녀로 생각하고 같이 양육을 도와주시고 계신답니다. 남편도 본인이 했던 행동이 너무 독단적이었고 어리석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그래, 내가 너 위한답시고 혼자 너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짧았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할게. 가족끼리 힘을 합치니 더 든든하네. 어찌되었든 나도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점 반성하고 죄값은 수아에게 갚으마. 모든 수아 관련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부탁하고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도울게. 엄마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우리가 잘 케어하면 될 거야. 그래요. 나도 수아 큰엄마라고 치고 엄마 대신 잘 케어해 줄게요. 서방님 너무 걱정 말아요. 수아 돌봐줄 가족이 넷이나 되는데 수아도 잘 클 거예요. 동서를 하늘나라로 보낼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결말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기운내며 사건을 잘 마무리 지었어요. 그 뒤로도 정말 시부모님, 저희 부부, 서방님까지 수아를 키우는데 열심이었고 아이는 여전히 해맑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이런 별종인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늘 평안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